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김윤경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일본을 방문해서 아베 신조 총리와 스시집에서 저녁을 먹었었죠. 서로 버락, 신조 이래가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아주 다정해 보였는데 막상 정상회담할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일본에게 얻고자 하는 게 있죠. 당신들 농산물 관세 좀 낮춰서 시장을 더 개방해달라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급했는지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죠. 당신이 나보다 지지율이 높으니까 좀 양보해달라라고요. 그런데 협상은 잘 안 됐습니다. 조금 뒤에는 우리나라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역시 통상이 핵심 의제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원화 가치가 너무 낮다. 우리나라만 미국 상대로 수출해서 이문을 남긴다. 아주 불만이 노골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회담에서 우리도 일본처럼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이 안보 얘기로 유야무야 덮이는 건 아니겠죠? 우리 경제와 관련된 얘기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무리한 요구 조건 다 받는 건 외교 아닙니다. 금요기획 있는 날입니다. 1시간 뒤면은 시작될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 의제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일본에서 TPP 원칙 합의에 이르지 못한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에게는 어떤 통상 압박을 가하게 될지, 또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때야 될지를 토론을 벌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진도와 앞바다. 어제까지 수조기가 끝나고 유속이 빨라지고 있다지만은 민간 잠수사의 다이빙벨이 오늘 아침부터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끝까지 수색 작업에 힘내주시기를 바라면서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한화도시개발 리포터 김세연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 화성 바이오밸리에 나와 있는데요. 시와 반월공단에서 톨게이트 하나거리. 우선 입지 좋고요. 경기 남부에서 3.3제곱미터당 150만 원대 산업단지. 이거 시의원님들 서두르셔야겠는데요. 경기 화성 바이오밸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분양문의 1599-0170. 골프장 예약 전화에 운명을 거는 시대는 끝났죠? 이제 골프장 예약은 골프전 부킹. 골프장 비교와 예약을 한 번에 골프전 부킹. 쉽고 빠른 골프전 부킹. 골프전닷컴과 모바일 앱에서 만나세요. 오늘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4월 1일 이후로 거래소 종합주가지수의 변동성이 거의 없었던 흐름들이 거의 매일같이 되어졌는데요. 네. 4월 1일부터 어제까지 따져보면 종가 기준으로 위아래 고저폭이 겨우 20포인트밖에 안 됐습니다. 1988포인트를 저점으로 2008포인트를 고점으로 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드디어 이런 옆으로의 횡보세가 깨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나 좀 안타깝게도 그 변동성이 위로 올라간 것은 아니고 아래로 떨어지는 양상 보여줬는데요.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아침 그 시초가는 약보합권에서 시작했습니다. 1.7포인트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종가는 오늘 내 가장 낮은 지수인 26.68포인트, 전일 대비 무려 1.34% 하락하면서 1971.66포인트로 마감되어졌는데요. 네. 한 달 내내 20포인트 안짝으로 움직이던 주가가 오늘 하루 만에 26포인트 이상 움직이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하락 마감한 데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부분이 한국 주식시장 자체적인 영향보다는 파생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말씀 드려왔었는데 오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7,300계약을 매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 하락을 이끌었고요.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라고 하는 베이시스도 어제부터 급격하게 축소됐습니다. 네. 장이 올라오는 동안에는 약 선물 지수가 현물 지수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그런 흐름. 그러니까 이걸 현물로 환산치면 약 한 7에서 8포인트 사이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 강세 흐름을 지속하다가 전일부터 이 베이시스 폭이 매우 줄어들었는데요. 이 흐름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오늘 약세까지로 전환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개인만이 약 2천억 가까운 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만 외국인은 490억, 기관은 약 1,7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분위기가 나빴다라는 게 드러나는 게 업종별 흐름에서도 드러납니다. 전 업종이 거래소에서는 하락하는 양상 보여줬는데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비금속, 광물, 전기, 가스 업종 등의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났고 오른 업종은 한 업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형주와 중형주가 소형주보다는 더 크게 약세를 나타내는 흐름이라서 선물 시장에 의한 프로그램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소가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지자 그동안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코스닥 시장도 견디지 못하고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주 들어와서 먼저 표현을 해보자면 금이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는 흐름은 코스닥에서 먼저 나왔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1% 정도 수준의 하락을 보였던 코스닥 증시는 연속으로 지금 3일 연속 하락하면서 오늘도 4.64포인트, 전일 대비 0.83% 하락하면서 556.48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거의 전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출판, 매체와 인터넷 업종만이 소폭 상승했을 뿐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고 개인만이 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장세가 바뀌는 걸까요? 네. 그동안에 사실은 해외 자금 유입도 나쁘지 않았고, 계속 축적하는 흐름들이었습니다만, 지수를 상방으로 뚫지는 못했고요. 네. 상방으로 뚫으려고 할 때 방해가 되었던 것들이 국내 수급이었습니다. 즉, 2,0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는 계속해서 기간 매도가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어제 기대했던 부분들이 조금 수포로 돌아가는 부분들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유럽에서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유럽은 디플레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양적 완화라든가 LTRO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경기가 나빠지면 돈을 풀겠다라는 대단히 원칙적인 이야기, 다른 표현으로 하면 립 서비스 수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꺾였고 또 하나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아주 급격하게 태도를 바꾸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줘서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래 대금이 무척 줄어있는 상황에서 선물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는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했는데 조금 하방 쪽으로 좀 방향성을 트는 모습을 오늘 드디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 하락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매도의 흐름들이 조금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이 흐름이 하락으로 그냥 마감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주가가 큰 변동 없이 계속 횡보세를 오랫동안 보여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흐름들이 방향성을 가진 흐름들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나타나면 그 방향으로 연속해서 진행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이 정도 흐름이라면 하락 흐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방향성이 추가적인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우려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은 또 외국인의 변심이 우리 또 장세를 뒤바꾼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음 주가 되면은 그래도 또 실적 같은 것들 발표되면서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네, 실적들 1분기 실적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기대감을 워낙 낮췄기 때문에 기대감 충족하는 기업들이 좀 꽤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들로 인해서 지수를 다시 상방으로 올려줄 정도로 매력적인 실적이 나오지는 또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종목들은 그런대로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특별히 대형주 쪽에서는 시장에 정말 매력을 크게 느낄 정도 수준의 실적은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아주 크게는 나타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주고 대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이라는 흐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하락을 하면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해서 예를 들어서 1950선, 1900대 중반을 무너뜨리는 하락이 나타나면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할 텐데요. 오히려 그때부터는 이제 떨어질 게 다 떨어졌다.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을 갖자. 이렇게 시각을 바꾸셔도 네. 되는 시점이 아니겠느냐 보여집니다. 한두 번 정도의 하락은 조금 더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네. 아, 2000선 이거 그냥 넘기기가 쉽지가 않군요. 네, 네. 모멘텀이 별로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한국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저렴하다는 거 외에는 네. 수익으로나 미래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확연히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사답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특보 주제가 바뀌었어요. 예. 네, 그동안은 이제 세월호와 네. 수색 같은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예. 유병언 전 그 일가의 뭐 자금, 네, 그렇습니다. 출처 조사 이런 것들이네요. 예, 좀 전방위적으로 지금 조사가 확대가 되고 있고, 예. 약간은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어쨌든 아직 구조 작업이라는 네. 것이 끝나질 않았고, 또 진도에서는 참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계속되고 그렇죠. 있고, 예. 근데 어쨌든 한쪽에서는 이 수사의 급물살을 유병언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수사와 조사의 과연 끝이 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은 좀 혼돈스러운 듯한 느낌, 그 다음에 이 수사 방향이 과연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좀 워낙 급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언론 네. 보도가, 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네. 이제 언론 보도들도 막 확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조금 한번 천천히 좀 봐야 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결국은 이 조사라는 게, 이 유병언 회장 일가, 1차적으로는 그 책임에 대한 규명 부분일 네.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향후 있을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어떤 비위 사실 내지는 은닉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한 추적, 이런 것들이 지금 병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보면 볼수록 이 청해진 해운, 또 그 청해진 해운이 속해 있는 유병언 회장 일가의 I1I 홀딩스라는 네. 그룹, 굉장히 참 미스테리하고 베일에 쌓여 있다. 통상적인 기업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그러한 운영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일단 당국이 이 외환거래 쪽, 금융거래 쪽도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적으로 또 외환 거래를 그렇습니다. 했을 가능성이 예. 있겠죠. 지금 이 기업 규모에 비했을 때 해외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 사업장이 지금 열 몇 개다, 20개다, 뭐 이런 네.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정도 규모 기업으로서는 좀, 그렇다고 해외 비즈니스가 사실 많은 기업들도 아닌데, 파나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인 그 조세회 피적, 비죠. 예. 거기에 도대체 왜 법인을 만들었을까? 네. 여러 가지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래서 지금 국내 금융 부분에 대한 조사 외에 외환 거래에 대한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 유병언 전 회장 일가 그리고 청해진 해운에 대한 불법 외환 거래 조사를 이미 시작을 한 상태고요. 네. 거기 말고 다른 계열사들, 한 10여 개에 달하는 다른 계열사들의 외환 거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 해외에 불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것은 없는지, 또 해외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계열사들이 이용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단적인 예로 유병언 전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그 해외 법인 중에 아헤 프레스 프랑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프랑스에 세워진 그 법인인데, 여기가 그 프랑스의 어떤 마을을 통째로 경매로 사서 화재를 모으기도 했고, 맞아. 예. 또 이 유병언 회장이 얼굴 없는 사진 작가로 활동을 해왔죠. 네. 예명이 아해였는데, 해외에서 사진전을 열면서 유명 오케스트라를 초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현지 언론에 굉장히 크게 의외의 인물이 익명의 백만장자가 예술 활동을 벌이다 이런 식으로 현지에 보도가 돼 있었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예술 활동이 아니라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또 이 유병헌 회장 개인의 사진 같은 거를 이 계열사들이 네.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지금 샀다는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부당한 대주주에 대한 지원일 수도 있고 또 불법적인 해외에 대한 투자일 수도 있고 이런 의심 가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당국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참 많아요. 그리고 네. 이제 청해진 해운 같은 경우에도 그 동안에 한 몇 년 동안 법인세 한 푼도 안 냈다고 하는 걸 보니까 네. 예, 이런 국내 부분도 있고 해외 부분도 있고 이게 어디까지 정말 수사가 가능하고 밝혀질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혹여라도 이쪽으로 너무 초점이 넘어가서 우리의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럼요. 소홀해지면 안 되는데요. 물론입니다. 굉장히 예. 중요한 대목이고요. 이건 네. 어쨌든 본류는 네. 일단은 구조 작업이고 또 그렇죠. 그것이 마무리되면은 이번 사고를 예. 둘러싼 여러 가지 정부의 대응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어떤 이 안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가장 필수적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참 어지러운 소식이 계속 많아요. 동부그룹은 계속 좀 어려웠었는데 네. 산업은행으로부터 아마 그 회장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좀 받기로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지금 동부그룹이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별로 진척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일단 채권단한테 그 대부분 자산 매각 방식을 백지위임하는 형태로 해서 네. 자금 수여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산업은행이 오늘 1260억 원을 동부제철에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네. 빚을 조기 상환하는데 그런 자금으로 이제 활용이 될 예정인데 지금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 이제 한남동 저택이 있는데 거기 한 30억 원대의 이제 저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담보를 제공하기로 네. 뭐 이 사실 30억 원이라는 게 동부그룹을 해결하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겠죠. 그렇죠. 다만 어쨌든 오너가 네. 자기 집까지 내놓는다라는 것 자체가 뭐랄까요? 이 자국의 하나의 의지, 자기 희생, 뭐 자기 피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또 어제 보면은 지금 동부그룹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그 자구 계획 중에 하나가 동부제철의 인천공장하고 네. 동부 당진발전소 두 개를 패키지로 묶어서 이제 파는 안이 있었는데 네. 그동안 지금 이 채권단에서는 이걸 사갈 만한 데가 포스코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죠. 포스코 보고 좀 사달라 했는데 포스코는 좀 난색을 표했죠. 네. 근데 어제 있었던 기업 설명회 1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포스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하나하나씩 막혔던 자국에게 이 물꼬가 조금씩 튀어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가 한 900억 가까이 네, 그렇습니다. 됐었는데 그러면 이거 지원받는 걸로 일단 유동성 위기는 좀 넘어가는 걸로 그렇죠. 봐야 당장에 되겠네요. 이 사채를 상환하는 데는 일단은 해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왔어요. 네, 오늘 왔죠. 이제 4시부터 아마 정상회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아주 편들어주면서 네. 좀 관세 장벽 낮춰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그렇죠. 이 외교안보 쪽에서의 조금 이 화해적인 제스처 네. 이런 거를 하면서 TPP 쪽에서 좀 이 양보를 얻어보려고 얻어내려고 네.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어제도 회의를 했고 네. 어제 회의 끝나고 오늘 아침까지도 한국으로 오기 전 아침까지도 실무자 간 협의가 계속 네. 이루어졌는데 결국 타결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성명 발표를 못했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백악관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그런 참 정상회담에서는 참 예. 보기 드문 광경이 빚어졌는데 역시 농산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농산물 빗장을 좀 활짝 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강했던 것 같은데 아베 내각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완강하게 지금 뭐 반대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순히 미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TPP를 조기에 발족시키려는 그야말로 태평양과 이 환태평양 일대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거대 이 다자간 무역 네. 공동체를 만들려는 구상도 상당히 지금으로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지 않을까. 원래 목표는 상반기였는데 지금 예.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예, 오늘 금요기회에서 저희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지금 휘센을 켜보세요. 그리고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차갑게 불어오는 빠르고 힘센 바람이 당신을 알래스카의 자연으로 데려다줍니다. 이 시원한 느낌 그대로 LG 휘센. LTE 데이터 무제한. 원래는 일단 10기가를 에다가 매일 2기가씩. 그것도 다 쓰면 무제한으로 원래 데이터 무제한이면 끝. 광대역 LTE 올레. 기본 데이터 소진 시 최대 3mbps로 무제한 제공. 생생경제 1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맛있는 경제에서 장사 잘하는 법 시리즈 계속되고요. 경제영화관에서는 또 어떤 영화에서 어떤 경제 얘기를 꺼낼지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제가 인터뷰하려는 사람은 그것도 아빠 이거 유튜브 전문가이지.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미니 인터뷰의 시작하겠습니다. 손실입니다. YTN 라디오 상암시대 개막을 알리는 특집 방송 대국민 인터뷰 공모전이 28일 오전 10시에 YTN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4월 23일까지 보내주신 웃음과 눈물이 담긴 수많은 인터뷰 중에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인터뷰와 그 인터뷰의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또 선정되진 않았지만 특별했던 인터뷰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월 28일 오전 10시 YTN 라디오 상암시대 개막 특집 대국민 인터뷰 공모전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LTE 데이터 무제한. 원래는 일단 10기가를 에다가 매일 2기가씩. 그것도 다 쓰면 무제한으로 원래 데이터 무제한이면 끝. 광대역 LTE 올레. 기본 데이터 소진 시 최대 3mbps로 무제한 제공. 식사들 잘 하셨나요? 뭐 이제야 물어보냐고요? 음식을 통해서 경제를 알아보려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경제 시간인데요. 김유진 푸드 칼럼니스트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식사는 잘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얼마 있으면 네. 장사를 시작할 수 있나요? 그 질문들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요. 특히 그러니까 예. 요새 같은 경우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은퇴 앞두고 계신 베이비 부머 세대, 그러니까 저희 윗세대 선배 시대예요. 저보다 이제 한 6년, 7년 정도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 또 직장 생활 요새 많이 힘든가요? 제가 직장 생활 안 한 지 한 10여 년 돼가지고 모르시는 거예요? 네, 전혀. 근데 이제 예. 30대 정도, 뭐 40대만 해도 늦다 그러더라고요. 30대 정도 되면 슬슬 이제 준비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부지런한 친구들이고요. 네네. 이제 제가 이제 40대에 들어가서 좀 됐는데 네네. 이제 4학년이 되니까 네. 정말 은퇴 이후 걱정을 하게 돼요.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참 유리한 입장인데, 제가 2주간에 걸쳐서 정말 당황스러운 장사의 천재들을 좀 만났어요. 2주간에 걸쳐서 만난 천재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월세 35만 원에 시작을 해요. 네. 5평. 작으니까 좀 싸군요. 네네. 네. 근데 사실은 메인 상품 같은 경우는 5평이라고 해도 굉장히 임대료도 그렇고 보증금도 그렇고 권리금까지 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총 자본금이 처음에 이제 장사를 하는데 얼마나 들어갔냐 그랬더니 2,500만 원이 들어갔대요. 진짜요? 네. 이 친구는 감자집을 시작을 해서 프렌치 프라이라고 하는 감자튀김집을 시작을 해서 그 옆에 꼬치집,
다 평수는 그만해요. 오. 꼬치집 그리고 또 골뱅이집 이렇게 네. 넓혀가서 예. 지금 7개를 갖고 있거든요. 아이고, 부자시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 7개 매장 중에 제일 큰 데가 12평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월세는 고수준에서 계속 그냥 하시는 계속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가장 많이 내는 그 매장이 네. 1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네. 그런 데가 아직 서울에 있나요? 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지금 지방을 떠올리고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그 의외로요. 네. 나이는 28살이에요. 음. 장사한 지 2년 됐고요. 신이네. 연 매출이 네. 20억이에요. 와. 연 매출 7개에서. 예, 예. 근데 이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시장통으로 갔어요. 근데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시장의 끄트머리 쪽이나 네. 시장의 바로 옆길이라든지 옆골목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공략을 해 들어가서 예. 상권을 만들어버린 셈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5평밖에 안 되니까 네. 앉아서 먹고 뭐 이런 분위기는 잘 안 됐을 것 같기도 하네요. 테이블은 아주 작은 걸 쓰니까 한 4개 정도. 뭐 4개 2인용 정도. 뭐 이렇게 예. 해서 좀 뭐 카운터처럼 앉을 네. 수 있고 대신 주인이 앉아 있거나 어디 뭐 이렇게 숨어 있을 공간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성공의 비결이 뭔가를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집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요. 내 음식이 뭔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했어요. 네. 쉽게 얘기해서 보통 가게들 처음 내시면 장사들 안 해보신 분들은 내 걸 창피해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손님 오면 자꾸 뒤로 숨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아르바이트 학생을 전면에 내세우고 네. 자꾸 뒤로 뭐 네. 몰리는 것처럼 주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잘하시는 분들, 성공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내 음식이 어떤 건지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식해보고 인사하면서 네. 교감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네. 그리고 손님들을 관찰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메인이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이슈가 됐었던 네. 그 감자튀김집은 지금 직원이 7명이에요. 7명. 많이 넓혔나 봐요. 아니요. 아니에요?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오. 전부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요? 인사해요. 예. 인사하고 접객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맛지는 좀 적게 남는 대신에 손님들은 이 집 갔다 오면 감동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야, 이게 뭐 쓸데없이 뭐 사람을 이렇게 많이 뽑아라고 네.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정말 인건비에 대한 투자들을 아끼지 않다 보니까 그런 친절이 나오고 그 친절로 인해서 재방문이 이어지고요. 네. 그 재방문이라는 게 입소문 네. 마케팅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연매출 20억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네. 사실 그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너무 많고 소위 얘기해서 빅 모델이라고 하는 뭐 강호동 씨, 또 김병만 씨, 네. 소녀시대 뭐 이런 친구들이 다 이제 그 광고 모델을 하잖아요. 그 브랜드에. 예. 그래서 사실 개인이 치킨집을 한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 최근에 만난 한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매장을 2개 운영을 하는데 7년 전에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1,000만 원으로요? 네, 전부 다 합쳐서 1,000만 원이에요. 뭐 집기니 뭐니 다 그렇습니다. 합쳐서요? 그래서 아니 보증금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보증금은 500이었대요. 아니 어딘데? 그럼 나머지를 500으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홍대예요, 홍대. 홍대예요? 네, 홍대에서 이제 좀 외곽이죠. 홍대에서는 외곽인 셈이죠. 네. 아주 애매한 위치인데 네. 컨셉을 잡은 게 이런 거예요. 남미풍의 치킨을 하겠다. 오. 그래서 그 나라의 음악, 네. 그리고 그 나라의 인테리어. 예. 근데 그 인테리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걸자고 들면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가맹점들 알아보는 그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네. 평당 뭐 이래갖고 그렇죠. 한 뭐 1억 5천, 2억씩 막 들어갑니다. 또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냥 벽은 페인트 칠하고 나머지는 방산시장에서 천 뛰어다가 네. 천을 이렇게 너울너울 하듯이 왜 전시장 가보면은 그런 네, 작품들 간혹 있죠. 예. 그런 식으로 걸어서 웨이브를 주고 네. 그걸 국가의 국기 색깔처럼 이렇게 메이드를 해놓으니까 1,000만 원도 남더래요. 그리고 오. 웬만한 집기들은 중고시장 이용하고 예. 가능한 한 주워오고 의자 같은 거는 이렇게 길 가다가 누가 버려놓은 거 있으면 네. 바로 집어오고 그래서 처음에 의자 세트가 하나도 맞지 않았대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어느 정도 여유 자금도 있고 해서 이쁘게 그냥 나는 한 8평, 10평짜리 정도 뭐 커피숍이라든지 네. 뭐 초콜릿샵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은 이미지가 조금 다르긴 하겠죠. 하지만
이게 그냥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킨집이다. 네. 혹은 재미삼아 할 수 있는 튀김집이다. 네. 뭐 이런 집들이라면은 이야기는 지금처럼 충분히 그런 그렇네요. 저렴하게 갈 수 있죠. 제가 하고 싶은 빵집은요. 빵집은 지금 자금이 얼마나 있어요, 여유자금? 그건 밝힐 순 없지만. 그러면은 만약에 네. 하신다면 네. 예산은 어느 정도나 해보실 생각이세요? 그걸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1,000만 원짜리로 치킨집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네네네. 아니 그 보증금 포함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을 한 가지 말씀을 드려요. 1억을 가능한 한 넘기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해요. 모든 처음에 초기 비용이요? 아, 예비자금까지 포함해서. 예비자금까지. 그러니까 예비자금이라고 하는 건 2년 정도 임대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렴했을 경우고요. 뭐 조금 상권이 좀 메인 상권이어서 비쌀 경우에는 네. 1년 정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를 포함시킨 1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은 한 150만 원짜리 월세라면 대략 2천만 원 정도를 제외한 8천 안에서 보증금, 인테리어, 네. 그리고 모든 것들 집기, 주방기기를 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그렇군요. 10평, 15평 정도 오면은 8천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다 보니까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야 되고 네. 또 전문가들은 또 그걸 또 하청을 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진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통과장이 좀 복잡해지긴 한데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발품 팔잖아요. 가서 배우면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를 네. 나는 정말 깔끔하게 대신 약간 올드한 그 트렌드도 돌아오고 있으니까 타일로 쫙 깔고 싶어. 네. 라는 느낌이라면 네. 뭐 화이트에 약간 톤들이 좀 무광 같은 거 들어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걸 인테리어 하시는 전문가들한테 부탁을 하는 수도 있지만 네. 시장에 가서 아시다시피 건축자재 시장이나 이런 데 가셔서 전문가들을 만나서 상의를 하는 거죠. 평수가 이렇고 요 2벽을 칠하려고 그러는데 네. 단가를 어느 정도 들고 예산 얼마나 들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작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애착이 가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비용 절감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가 많이 돼요. 아. 네. 그러니까 보통 비용 절감 차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네. 거는 30에서 35% 정도까지는. 네. 그 충분히 정도만 세이브가 해도 됩니다. 상당하죠. 네. 그리고 집기들 같은 경우도 처음 하는 장사잖아요. 네. 물론 뭐 압니다. 이거 뭐 남들 망한 데서 갖고 오기 싫어 그래갖고 중고 쓰기 싫어하시는데 이게 제일 바보예요. 뭐랑 똑같냐? 운전면허 땄는데 세차 뽑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어차피 맞아요. 부딪히고 맞아요. 끓이고 뭐 이럴 거잖아요. 아, 이 초기에 운전하던 기억이 떠오르는군요. 네, 충분히 네. 그냥 뭐 사고가 나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라는 네. 그 위험 부담이 그 어느 한계치까지는 최대한 중고나 네. 저렴한 그 뭐 한번 누가 썼던 것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게 예. 저는 굉장히 좀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비용도 줄이고, 예, 그다음에 인테리어 쪽에서도 줄일 수 자기의 노하우도 사실은 그걸로 습득을 하는 거니까 생깁니다. 그 비용은 더 절감하는 거라고 할 그렇죠,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 것들이 해결이 되고 나면은 네. 서서히 이제 장사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하는데 네. 처음 하시는 분들께 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김 기자님께서도 저 이쁜 베이커리 하나 하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제가 대박이 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만 가르쳐드립니다. 1년 동안은 네. 마진을 보지 마세요. 1년 동안. 1년 동안은 마진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원가 계산하고 맞아요. 옆집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후발이고 아마추어고 네. 이제 시작했는데 10년, 20년 된 빵집하고 어깨를 견주어서 뛰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팥빵도 똑같이 가격을 받으려고 들고 이건 아닌 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이템이 한 가지로 가는 그런 빵집도 괜찮은 것 오, 같다는 좋죠. 생각을 하고 네네네.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직접 빵을 만들 수 있어야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중요하죠. 것처럼 네. 예, 자기가 그 기술을 배워야 알고 돼요.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뭐 자격증까지 딸 필요는 없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유명한 그 뭐 이런 제과 학교라든지 네네. 제과 학교들이 많아요. 근데 예. 그걸 꼭 굳이 뭐 자격증을 따서 어딜 입사할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터득을 한 지식을 갖고 평생 내 가족들을 먹일 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배운 기술을 갖고 간다면은 네. 충분히 크리에이티브한 것들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비용을 아끼는 방법도 최대한 있지만 아껴야 됩니다. 네. 거기에는 사실 노하우를 배우는 그런 또 이면이 또 숨어 있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저희 이은지 언제- PD가 걱정할 것 같아요. 무슨 빵집이야 방송이나 잘해. 아니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안 가르쳐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김유진 푸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Risposta a tudo.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ora ti conto una cosa. 네, 알고 보면
보면은 경제는 우리 생활 곳곳에 다 묻어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도 경제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경제 영화관 시간입니다. 영화에서 경제 빼주시는 남자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어떤 영화죠? 네, 올 초에 개봉이 됐다가 네. 아주 큰 화제가 됐던 영화인데 사실은 영화 자체보다도 그 외적으로 더 화제가 됐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김태훈 감독의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네, 삼성전자와 관련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 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당시 이제 황 씨 아버지는 모두가 이길 수가 없다고 하던 그런 좀 무모한 재판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6년 만에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딸의 산업재 판정을 받아냅니다. 반도체 사업장이 딸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건데요. 이런 이제 반도체 사업장에 대한 산재 판정은 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많은 좀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그 영화가 개봉관도 굉장히 적었고요. 또 그 삼성에 근무하시는 분이 또 뭐 블로그인가요? 거기다가 네. 글을 남기고 해서 참 사회적으로도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보기 불편하다 이런 분들도 없진 않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삼성을 겨냥하다 보니까 네. 이 영화가 지향하는 어떤 시사성이 없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과거의 영화 뭐 도간이라든가 부러진 화살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 이런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사회 고발성 영화들이 보통 이제 사회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좀 분명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선상에서 보면 무난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마냥 이 영화가 이제 특정 기업을 폄훼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좀 보기는 곤란한데 실제로 최근에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이 영화를 2014년 1분기에 청소년을 위한 좋은 영상물 네,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네. 선정 이유를 보면 청소년들이 가족의 의미와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영화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영화 자체로도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렇게 좀 그나마 좀 잘 만들어진 영화다 이런 네. 평가를 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줄거리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속초에서 택시를 모으는 이제 상구 씨가 있는데요. 이 상구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 윤미가 있습니다. 윤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국내 최고의 기업인 진성전자에 입사를 하는데요. 네. 이제 윤미는 이제 돈을 벌어서 아빠 차도 사주고 동생 대학도 보낸다 이런 꿈에 부풉니다. 하지만 20개월 뒤에 윤미는 병에 걸려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알고 봤더니 병명이 백혈병인데 처음에는 이제 뭐 윤미가 뭐 안 좋은 데가 있어 그러려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보니까 이제 윤미와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동료들이 속속 쓰러지는데요. 네. 회사에서 찾아와서 성금이라면서 500만 원을 건네는데 그러면서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 또 이렇게 욕을 합니다. 결국 이제 윤미는 죽는데 죽으면서 아버지에게 자신 죽음의 비밀을 좀 세상에 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네. 이제 아빠는 이제 이런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긴 싸움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제가 보진 않았는데 그 장면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제 택시를 모시는 분이잖아요. 택시기사신데 딸을 태우고 가다가 그 안에서 딸이 사망을 맞습니다. 했다라는 네. 그런 아마 그게 실화인지 영화에도 그 장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실화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영화에도 또 다 그대로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아빠가 사건을 맞지 않으려는 노무사를 막 설득하는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뭐 먼 게 이야기를 좀 빗대는데요. 네. 이제 상구가 노무사인 이제 난주를 설득하는 장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멍게는 처음에는 동물이었는데 나중에는 식물이 된다. 얘도 이제 태어날 때는 뇌가 있었는데 바닷속에 살다가 어디 한 군데 뿌리 받고 편안하게 살기 시작하니까 뇌를 소화시켜 버리더라. 네. 그리고는 그냥 편안하게 바닷속에 뿌리를 받고 살기 시작한다. 이러면서 이제 이 사건을 맞지 않으려는 난주를 설득하면서 현실에 이런 멍게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부분 많이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엄숙하게 저는 들어왔는데 네. 경제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네, 한번 산업재해 보상보험 이 전체 영화에 사실은 맥이 되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이제 윤미가 여타게 원했던 것은 회사가 자신들의 좀 잘못을 인정하라 그거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의미로 산재를 인정하라 이런 겁니다. 산재로 인정이 되면 근로자나 그 가족들은 산업재해 보상보험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중에 하나인데요. 근로자가 작업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 혹은 장애 혹은 이제 사망할 때 지원해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의 역사는 얼마나 되나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사회보험 1883년에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산재보험은 1884년 한 해 뒤에 만들어지는데 첫 시행하는 곳이 독일입니다. 네. 처음 산재보험은 제조업 그리고 이제 광업에만 적용이 되다가 이제 기타 산업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최초의 산재보험은 이제 재원을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독일이 이런 제도를 먼저 도입한 것은 사실 그 뒷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당시에 독일의 황제였던 그 프리드릭 황제가 사회보장에 대한 신념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독일에 만연했던 사회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했던 좀 선제적인 조치 성격이 강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예. 이 사회보험을 전격적으로 도입한 사람이 또 유명한 비스마르크.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은 사회보험이 원래는 이 국민들을 진짜 좀 뭐랄까 도와주기 위해서 도입된 것은 아니란 얘기네요. 네. 비스마르크도 직접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근로자 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도입했다. 이렇게 밝힙니다. 즉, 그 국민들의 생활이 나빠지면 치안 상태가 나빠지고 사회가 불안해지고 또 국가의 존재 기반이 흔들리니까 이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아주 이제 독일인다운 매우 실리적인 생각에서 네. 시작이 됐습니다. 1850년대 독일을 보면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요. 하지만 1880년대가 되면 최저생계비를 못 받는 독일 근로자가 무려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이들을 막 혼란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스마르크는 의료보험부터 해서 산재보험, 연금보험까지 네. 도입해서 시행을 합니다. 뭐 의도야 어쨌든 이렇게 기반이 마련된 거는 괜찮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사실 나치도 독일의 사회보험을 인정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독일이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서는 좀 앞서 나가는데요. 네. 1911년 가서는 이제 모든 흩어져 있던 보험법을 통합을 해서 뭐 제국보험법 이런 걸 만듭니다. 네. 근데 이제 산재보험 같은 이런 법들 모두 나치 정권 하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물론 뭐 나치가 특별히 뭐 노동자나 근로자를 뭐 좋아했다 이거 같지는 않고요. 네. 나치 역시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굳이 이걸 뭐 손댈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래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독일이 이렇게 선도적인데 사실 산업혁명 일어났던 뭐 영국이라든지 또 미국 이런 데는 사회보험이 어떤가요? 네, 상대적으로 역사가 좀 짧습니다. 네. 영국은 1897년에 가서야 근로자보상법이 생겨지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재해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무려 1946년 가서 이루어집니다. 네. 또 미국도 역시 1910년에 이제 전국적으로 통합근로자보상법이 만들어지는데요. 하지만 이제 모든 주에서 입법을 완료한 것은 1963년에 가서야 끝납니다. 그렇군요. 일본의 경우도 1931년에 노동자 재부조법이 제정이 되고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 산재보험 이게 가장 먼저 도입이 되는데 네. 이게 1964년입니다.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도입됐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짧으면 20년, 길면 한 40년 정도 늦게 도입됐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산재에 대해서 조금 너그럽다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산재 판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하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진성전자도 그렇고요. 네. 예. 그렇죠.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자신을 위해서 일했던 근로자가 좀 다치면 보험에서 지원해주면 좋을 텐데 네. 이제 문제는 이렇게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당하거나 부상당하면 해당 기업이 이제 바로 이제 문제 기업으로 몰립니다. 심지어는 이제 악덕 기업으로 몰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당장 이미지가 실추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기업들이 꺼려하는 게 바로 정부가 주요 감독 대상으로 선정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시 또는 또 특별 감독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고요. 또 기업가 임원은 정부 포상에도 제외가 됩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산업보험에 이제 보험료율이 올라가서 또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 그런 불이익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근로자가 산재 판정을 받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데요. 차라리 이제 근로자와 합의를 해버리고 네. 많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이제 진성전자는 처음에는 500만 원 드립니다가 막상 소송이 본격화되니까 10억 원을 들이미는데요. 현실적으로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합의를 하자고 10억 원을 준 거겠죠. 그렇죠. 차라리 산재하는 것보다는 건드림이 낫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영화에서 경제 이야기 잘 알아봤습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휘센을 켜보세요. 그리고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차갑게 불어오는 빠르고 힘센 바람이 당신을 알래스카의 자연으로 데려다줍니다. 이 시원한 느낌 그대로
LG 휘센. 포카리 스웨트 블루라벨 캠페인. 라벨을 벗기는 것만으로도 재활용은 더 많아지고요. 지구는 더 깨끗해질 거예요. 게다가 행운의 선물까지. 블루라벨 대단하죠? 지금 블루라벨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내 몸에 가까운 물 포카리 스웨트. 행사 기간은 8월 17일까지. 3, 4부에서는 금요기획,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 의제 살펴봅니다. 내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